자, 2022 쓰는 개념 정치와 법 개념 요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좋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개념 디딤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개념 디딤은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입니다. 자, 그 전에 선생님이랑 일단은 선거에 대해서 잠깐만 미리 살펴볼게요. 자, 갑자기 선생님 선거를 왜 배워요? 라고 묻기 전에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을 해주세요. 갑자기 선거를 왜 배우지? 왜 배우기는? 우리 챕터 3의 제목이 뭐라 그랬지?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아니, 방금 배웠어. 방금. 정치 참여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개별적인 방법 중에 하나. 선거.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정치 참여 과정 배운다 그랬잖아요. 정치 참여 방법 중에 하나 기본적인 방법이 선거이기 때문에 한번 선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선거의 의미. 어렵지 않죠. 이거 간단하게 도식화해보면요. 결국에 대의민주정치에서 국민은요. 직접 정책을 결정하지 않아요. 왜요? 대의민주제. 사회가 전문화 복잡화될수록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국민이 뽑은 대표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선거라는 거는요, 이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정확하게 설명하면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대의민주제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를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대의민주정치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행위로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 뭐 선거의 의미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선거의 기능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읽지 않을 겁니다. 선거의 기능 자체가 사실은 시험 문제에 단독으로 나올 확률은 정말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선거 파트는 이 내용 말고도 나올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거든. 이 부분 조금 좀 그냥 여러분이 하지만 그래도 읽어봐요. 아, 이런 거군 이러고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는 내용이지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많이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냥 간단하게 선거의 의미, 아, 민주주의의 꽃이다. 왜 그런지까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았고요. 이제 우리 민주전 선거의 4대 원칙, 개념 디딤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6쪽에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선거라는 게 결국엔 정치 참여 방법 중에서 정치 참여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참여 방법이었고요. 방금 설명했듯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예요. 그럼 이러한 선거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4가지 기본 원칙들을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선거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선거의 4대 원칙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선생님이 출제 경향성 할 때 설명드렸어요. 단독으로 한 문제 구성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류하는 내용들이. 민주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분류하는 게 충분히 구성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타이틀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니까 당연히 4개로 구성되어 있겠죠. 제일 첫 번째, 보통선거. 두 번째, 평등선거. 세 번째, 직접선거. 마지막, 비밀선거입니다. 옆에다 간단하게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선거는요, 일정한 연령 이상이면은 성별, 재산, 인종 등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선거 제도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보통선거 원칙 뭐라고요? 일정한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성별, 인종,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통선거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평등선거의 원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등선거의 원칙은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재산이 많다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막 2장 주고요. 학력이 높다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3장씩 주면은 민주선거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즉, 평등선거 원칙은요, 누구나 똑같은 표의 가치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평등선거 원칙은요, 누구나 똑같은 표의 가치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한 표씩 주든가 모두 다 똑같이 2표씩 주든가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를 같게 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를 같게 한다라고 해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한다. 표의 등가성의 원칙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 둘이 가장 많이 헷갈려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보통 선거 뭐라고요? 인종, 성별,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평등 선거 원칙은요. 한 표씩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 표씩 줄 거면은 다 한 표씩, 2표씩 줄 거면 다 2표씩. 즉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똑같은 표의 가치를 갖게 한다. 결국에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 좀 기억해 주세요. 표의 가치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뭐 학력이 높다고 3표를 갖고 그렇지 않다고 1표를 가지면 각각이 가진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선거 원칙이에요. 직접선거 원칙은요.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즉 나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이거는 정말 워딩 그 자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나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직접 선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마지막 비밀선거의 원칙 해볼게요. 비밀선거의 원칙, 결국에 자신이 투표한 내용을, 결과를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왜 기표소 같은 데 가보면요. 기표소가 이렇게 천막으로 다 가려져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확히 설명하면 이렇게 발만 볼 수 있어. 이렇게 기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발만. 우리 이거를 비밀선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비밀선거의 원칙 뭐라고요? 나의 투표 결과를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고 이것도 그냥 비밀로 워딩 그 자체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한다라고 하는 내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입니다. 우리 가면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보통선거 원칙 뭐라고요?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제한하지 않고. 평등선거 원칙은요. 한 표씩 각각이 가진 표의 가치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민주선거의 4대 원칙들 하나씩 워딩으로 정리해 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 보통선거 원칙입니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성별, 학력, 재산, 인종, 종교 등과 상관없이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키워드 뭐라고 잡았죠? 누구나. 성별, 학력,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즉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반대되는 개념, 대립되는 개념, 뭐 제한 선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두 번째 동그라미 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면 이제부터 눈을 번쩍 들고 선생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고쳐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심지어 여러분의 교과서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교과서에서도 아직은 조금 고쳐지기 전일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거 크게 여러분 적어주세요. 교재에다가도 바뀜. 자, 이제 우리나라는요.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아니라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도 학교에서 수업하는 교과서 중에서도 이 내용 그대로 적혀있는 교과서 많아요. 아직 바뀌게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반영되지 않았으면. 교과서 한번 펴고요. 교과서도 선생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세요. 교과서 내용 다시 한번 찾아서 만약에 이 내용이 있다. 나랑 똑같이 바뀜, 19세 아니다, 18세다 라고 똑같이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현대민주주의에 의해서 재산, 이력, 성별에 의한 제한 선거가 철폐되고 보통 선거가 확립되면서 모든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는 이유가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거든. 모든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는요. 결국에 이것 때문이었어요. 선거권 확대 운동.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누적됐으니까 연결시켜서 공부해 봅시다. 선거권 확대 운동. 우리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 중에서. 그렇죠. 노동자층에 의한
차티스트 운동이요. 또 여성 참정권 운동, 또 흑인 민권 운동 등등을 쓸 수가 있었죠. 바로 요 내용이 선거권 확대 운동.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선지에서 막 차티스트 운동과 연결시켜서도 좀 역사적인 흐름과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선생님이 조금 욕심을 내서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보통 선거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평등 선거 원칙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평등 선거 원칙은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똑같은 투표권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앞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똑같은 표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 즉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 한 번 더 뭐라고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의 등가성을 실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등 선거하면 표의 등가성 실현 꼭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등하게 표를 부여하고 표가 가진 가치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표의 등가성의 원칙을요,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유권자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은 표를 부여해야 된다. 표의 가치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워딩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결국 표의 가치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숨은 의미에는요, 한 표의 가치는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랑 관련돼서 선생님이 한번 참고 자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장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한데 못할 것 같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등가성이란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등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유권자의 수가 10만 명이 선거구와 선생님 선거구가 뭐예요? 우리 다음 강에서 공부할 건데, 그러니까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예요. 선거구는 그냥 일단 여러분은 지역적 단위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만약 유권자의 수가 10만 명인 선거구와 유권자의 수가 2만 명인 선거구가 있고 두 선거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자 한다. 선생님 소선거구제는 뭐예요? 다음 강에서 배울 건데 일단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만 배출하는 거예요. 즉 하나의 선거구에서 대표가 한 명만 배출되는 거예요. 이때 10만 명의 유권자가 한 명의 대표를 선택하는 지역구의 투표 가치는 생각해 볼래요? 10만 명이 한 명의 대표를 뽑아요. 다시 유권자 10만 명이 한 명의 대표를 뽑아요. 그럼 유권자 한 명의 표의 가치는 이렇게 하자. 유권자 한 표?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는 이 경우에 어떻게 계산될 수 있을까요? 진짜 쉽게 생각해. 10만 명이 대표 하나를 뽑아. 그러면은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는 10만 분의 1이 되겠죠. 됐어요? 자, 반면에 유권자가 2만 명이 선거구예요. 유권자가 2만 명이 선거구에서 유권자 한 명이 가진 유권자 한 명의 표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2만 명이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해.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2만 분의 1. 자, 어디에 유권자가 가진 한 표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여기가 더 큰 거예요. 우리 표의 등가성, 평등선거 원칙 뭐라 그랬는데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만 명의 유권자가 한 명의 대표를 선택하는 지역구의 투표 가치에 비해 10만 명의 유권자가 한 명의 대표를 선택하는 지역구의 투표 가치는 5분의 1의 가치밖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5분의 1. 따라서 표의 등가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거죠. 표의 등가성은 어떤 선거구든지 간에 모든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같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도 표의 등가성이 위배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복습해 볼게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우리 평등선거 원칙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한 번 더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 표의 등가성 실현이다. 동등하게 표를 부여하고 표가 가진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 근데
숨어있는 의미, 이것도 기억하자.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등선거 원칙에 조금 대비되는 개념이 차등선거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등선거 원칙에서 진짜 조금 어려운 내용 하나만 필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선거구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 왜냐면은 선거 구간, 인구 편차가 아예 안 날 수는 없어요. 뭐 행정구역도 다르고 각각 사는 사람들의 수도 다르기 때문에 인구 편차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은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위배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표의 등가성을 위해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만 좀 어렵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례는 무엇으로 기억하자? 요 사례랑 연결시켜서 같이 공부를 하자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직접 선거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죠? 유권자의 의사가 대표자의 선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누군가가 대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다른 누군가가 대리를 하게 되면 나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즉 직접 선거 원칙은 선생님 요 모션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 가서 요 내용이 한번 나오거든요. 직접 선거 원칙은 내 의사가 직접 반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내 의사가 왜곡되는 게 아니라 내 의사가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직접 선거 원칙과 좀 대비되는 개념이 대리 선거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때에 따라서는 간접 선거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라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비밀 선거입니다.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 왜냐하면 국가나 다른 사람이 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면은 표의 내용, 너 어디다가 투표했는지 공개! 아니면은 말도 안 되지만 기표소 안에 막 CCTV가 있어.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뽑는지가 막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그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비밀선거 원칙과 좀 대비되는 개념은요, 그냥 공개선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즉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밀선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가볍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민주선거의 원칙 4가지 공부했습니다. 4가지 원칙들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렸던 게 뭐였어요? 보통선거랑 평등선거였죠. 자, 그 다음에 평등선거 원칙이 조금 내용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 문제 한번 67쪽에 있는 대표 문항 분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민주선거 원칙을 분류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어떤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 나의 투표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한 것은 비밀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거겠죠. 비밀선거의 원칙은. 헌법재판소는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나에 위배된다고 보았대요. 이제 잘 생각해봐.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에 내가 그냥 우리나라 국민인데 해외에 거주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아. 이거는 어느 선거 원칙에 들어갈까? 해외에 거주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선거권이 제한된 거잖아. 따라서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는 뭐냐면요. 그냥 뒤에 가서 배울 건데 형 집행을 선고받고 실제 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용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 획일적 제한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겠죠. 근데 가는 비밀선거 원칙이니까 잘못된 설명.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외부에 공개하는 거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하나도 안 어렵지? 이거예요. 3번.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은 어디에 위배될까요?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겠죠. 근데 나는 보통 선거 원칙이니까 잘못된 설명. 나왔네.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선거 구간 유권자가 가진 표의 가치를 똑같게는 아니더라도 표의 가치를 최대한 같게 하려고 하는 노력.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표의 등가성, 평등 선거 원칙과 연결되는 거겠죠.
나는 보통 선거 원칙이니까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2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표를 부여해. 너는 2표, 너는 3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가진 표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표의 등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겠죠. 나는 보통선거의 원칙.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7쪽 밑에나 여백에다가 여러분이 요것만 하나 정리해 주세요. 우리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례랑 연결되는 건데요. 재외국민 선거제도 그리고 선상선거제도. 선상이라고 하는 거 쉽게 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이러한 제도들은요, 모두 다 어떤 선거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거냐면은 누구나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통선거 원칙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주선거의 원칙 4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보통평등, 직접, 비밀. 그중에 무엇이랑 연결될지 볼게요.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는 선거구 간의 인구가 똑같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있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행정구역, 교통사정, 생활권 등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정하다 보면은 인구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구 편차를 최대한 어디까지 줄여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최대한 줄여서 각각의 유권자가 가진 표의 가치, 유권자 한 명이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등해야 된다라고 의미하는 거는 표의 등가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겠죠. 표의 등가성, 평등선거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평등선거 원칙 찾아볼까요? 유권자가 직접 선거의 원칙. 유권자에게 표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면 안 되죠. 2번 잘못된 설명.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 비밀선거의 원칙.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된다. 모든 누구나 따라서 보통선거 원칙. 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등해야 된다. 여러분 5번에다가요. 선생님처럼 꼭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등해야 된다. 표의 등가성의 원칙. 표의 등가성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따라서 정답은 옳은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바로 정답 5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선거와 관련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이번 강의에서 뭐 배웠었죠? 정치과정과 참여 처음 들어가면서 정치과정의 이해 공부했습니다. 우리 배웠었던 그 그림 가지고 선생님이랑 막 워딩으로 풀어서도 설명하고 정치 참여와 관련된 내용들도 공부했었고요. 우리 선거 공부하면서 특히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었죠. 여러분 정치과정의 이해 공부할 때에는 그림을 가지고 투입, 산출, 환류 과정 기억해 주시고 민주선거의 4대 원칙, 특히 평등선거의 원칙 다른 개념으로는 연결되는 개념 5글자짜리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유권자 한 표가 투표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등해야 된다. 표의 등가성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요. 아마도 뭐 문제 계속 설명한 거지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짠! 자, 여러분 요 내용들 개념 시그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서 13강은 가볍게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본격적으로 14강에서 선거제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